그럼 앞으로 시댁엔 안 올게요. 며느리 나경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7천만 원을 줬는데 더 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더니 돌아온 말이 그거였어요.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아들 집 마련에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선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35년을 한 학교에서 교사로, 교감으로, 마지막엔 교장으로 일하다 은퇴했을 때가 벌써 2년 전이네요. 퇴임식 날 받은 꽃다발을 안고 학교 정문을 나설 때의 그 묘한 기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후련하기도 했고 동시에 허전하기도 했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 성철이가 웃으며 맞아줬어요. 수고했다고, 이제 우리 둘이서 편하게 살자고 말이죠.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고깃집에서 소주 한 잔씩 나누며 앞으로의 인생을 그려봤어요. 아침에 일어나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이렇게 낯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드라마도 보고 책도 읽고 오랜만에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다 문득문득 생각났어요. 아이들 얼굴이요. 딸 수민이는 강원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잘 지내고 있어. 수민이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알죠. 그 목소리 뒤에 숨은 피곤함을요. 아들 도윤이는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일합니다. 결혼한 지 3년째인데 며느리 나경이와 함께 가끔 집에 놀러 와요. 오면 반갑죠. 며느리는 디자이너라고 했는데 세련되게 잘 차려입고 다닙니다.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말투가 또박또박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은퇴하고 2달쯤 지났을 때 남편과 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퇴직금과 지금까지 모아둔 돈, 그리고 앞으로 나올 연금까지 계산해봤죠. 여보, 이 정도면 우리 둘이 살기엔 괜찮지 않소? 성철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소하게만 살면 충분한 액수였죠.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애들한테 뭐 또 손 벌릴 일은 없겠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철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 다 컸는데 무슨 걱정이야. 도윤이도 직장 다니고 수민이도 카페 하잖소. 이제 우리가 걱정할 나이는 지났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40이 넘은 딸과 38 된 아들에게 이제 무슨 돈이 들겠어요. 다 키워놓고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말이죠. 하지만 통장을 덮으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요.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나온다거나 집을 수리해야 한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스쳤죠. 그래도 큰 소리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괜히 남편 걱정시킬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는 그저 통장을 서랍에 넣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아꼈으면 되겠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게 다인가 싶기도 하고 또 이 정도면 감사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죠. 옆에서 성철이는 코를 골며 편히 자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은퇴 후 처음 맞는 여름이었죠. 이제 아침마다 출근할 필요도 없고 학부모 상담에 시달릴 일도 없고 교육청 보고서 쓸 일도 없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자유로워진 건 맞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엄마, 나 이번 주 토요일에 나경이랑 갈게. 도윤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당연히 반가웠죠. 그런데 뭔가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신중했거든요. 하지만 전화로는 더 묻지 않았어요. 와서 직접 얘기하겠지 싶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며칠 남았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어요. 도윤이가 좋아하는 갈비를 사고 나경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과일도 샀죠.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오는 날은 언제나 좋다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토요일이 저희 집안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시작점이 될 줄은요. 토요일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도윤이와 나경이가 서 있었어요. 나경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도윤이는 과일 상자를 안고 있었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어서 와.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나경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거실로 안내하며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갈비찜을 끓이느라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었거든요. 도윤이가 좋아하는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죠. 김치전에 잡채에 나물까지요.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넷이서 둘러앉았습니다. 성철이가 소주 한 병을 꺼내왔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으니 한잔하자고 했죠. 처음에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도윤이가 갈비를 한 점 집어먹으며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라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아침부터 선 피곤함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경이도 맛있다며 계속 먹었어요. 회사 일은 요즘 어때? 성철이가 물었습니다. 바빠 죽겠어요, 아버지. 프로젝트가 겹쳐서요. 도윤이가 대답했죠.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성철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나경이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날씨가 덥다는 둥,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가 좋다는 둥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이가 성철이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자 말을 멈췄어요. 커피 마실래? 제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나경이가 대답했어요. 커피를 내려 소파 테이블에 놓고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아빠. 도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구나 싶었어요. 어머니의 육감 같은 거죠. 성철이도 자세를 고쳐 앉으며 뭐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나경이를 힐끗 쳐다봤어요. 나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제야 도윤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는 데가 너무 좁아서요. 그래, 좋은 일이지. 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도윤이가 말을 이었어요. 괜찮은 데를 찾았는데 계약금이 좀 부족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성철이가 물었습니다. 7천만 원이요. 도윤이가 작게 말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7천만 원이라고요. 그게 작은 돈이 아닌데 말이죠. 성철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게 좀 큰 금액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경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부모님들이 신혼집 해주시는 시대잖아요. 제 친구들 다 그렇게 했는걸요. 그 말투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저희가 안 해주면 이상한 부모인 것처럼요. 손에 든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우리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 하지만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인데. 성철이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버지, 저 월급 받잖아요. 나경이가 말했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걱정 마세요. 도윤이도 거들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 기회 놓치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찻잔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안에 제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습니다. 우리가 생각 좀 해보고 연락할게. 성철이가 결론을 내렸어요. 도윤이 부부는 그날 저녁 일찍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성철이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천만 원이면 저희가 통장 들여다보며 계산했던 그 돈의 절반이었어요. 아들인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어?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없으면 우리 노후가 불안해. 성철이도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정말 줘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민이었어요. 엄마, 나 도윤이한테 들었어. 수민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뭘 들었는데? 제가 물었어요. 집 계약금 달라고 했다며. 엄마, 줄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그 돈 나중에 후회할 거야. 수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경이 언니 보니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알아. 근데 아들인데 어떡해. 제가 힘없이 말했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 생각해야지. 수민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돈 주면 나중에 엄마가 힘들어질 거라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결국 일주일 후 저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윤이에게 돈을 보내주기로요. 성철이가 말했죠.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어떻게 하겠소? 은행 창구에 앉아 출금 신청서를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7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쓰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창구 직원이 확인하시겠냐고 물었을 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계좌로 이체하는 순간 화면에서 숫자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평생 모은 돈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집으로 걸어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성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이니까. 남편이 위로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돈을 보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착각인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졌습니다. 도윤이 부부가 집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전에는 주말마다 한 번씩 들렀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나경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다는 게 얼마나 바쁜 일인지 아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이사는 진작에 끝났는데도요. 어느 날 저녁
성철이와 저녁을 먹다가 남편이 말했어요. 도윤이네 요즘 통 소식이 없네. 그러게요. 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 집에 정신이 팔렸나 봐요. 성철이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니까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죠. 일주일 전에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아, 추석에는 오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나경이 친정에서 먼저 가자고 해서요. 아침에는 거기 갔다가 저녁에 갈게요. 저녁이라고요. 명절 아침에 차례도 지내야 하는데 말이죠. 마음이 무거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와라.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성철이가 물었습니다. 뭐래? 저녁에 온대요. 친정 먼저 간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성철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추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에 갈비찜을 해놓고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쳤어요. 혹시 도윤이가 일찍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면서요. 하지만 오전 내내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도윤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엄마, 친정 식구들이랑 점심 먹고 갈게요. 저녁 6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명절인데 문자라니요.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6시가 되어서야 도윤이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나경이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경이가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환한 웃음은 없었죠. 들어와, 많이 피곤하겠다. 제가 말했어요. 차례상은 아침에 차렸다가 이미 치웠어요. 나경이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벌써 끝났네요. 미안해요, 어머니. 요즘은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효도는 마음으로 한다고요.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피곤했을 텐데 왔잖아.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나경이는 몇 점 집어먹고는 배부르다고 했어요. 도윤이도 금방 수저를 놓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30분도 안 걸렸어요. 예전에는 2시간씩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말이죠. 8시쯤 도윤이 부부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우리 이만 가볼게요. 내일 나경이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요. 명절 다음 날 약속이 있다고요. 그것도 며느리 친구들이요. 하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성철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소? 그냥 바쁜 거겠지.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바쁜 게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오후 친구 박정자가 집에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반가웠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자가 물었어요. 명절은 잘 보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그랬지 뭐. 제가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자는 제 표정을 읽은 듯 했습니다. 도윤이네 왔었어? 늦게 왔어. 저녁 때. 정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영자야, 내 말 들어. 너무 다 해주면 고마운 줄 모르는 법이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무 다 해주면 고마운 줄 모른다고요. 7천만 원을 준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해줬어야 했을까요? 정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인생 생각해.
너무 퍼주기만 하지 마. 정자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그 넓은 하늘 아래서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며느리는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건지도 모르죠.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한 줄만 적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손주 민준이의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초대장을 받았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손주의 첫 번째 생일이잖아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한복을 샀습니다. 민준이가 입을 돌복이요. 손주에게 입혀줄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금반지도 준비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요. 성철이도 새 양복을 맞췄어요. 손주 돌잔치인데 제대로 차려입고 가야 한다면서요. 우리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단장을 했어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손주가 주인공이구나.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화려하게 꾸며진 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구에서 나경이가 우리를 맞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나경이의 인사가 어딘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요. 민준이는 어디 있니? 제가 물었어요. 저기 대기실에 있어요. 잠시 후에 나올 거예요. 나경이가 대답했습니다. 홀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자리가 거의 다 찼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친정 쪽 가족들은 앞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 저희 자리는 뒤쪽이었어요. 성철이가 나경이에게 물었어요. 우리 자리는 어디요? 아, 저기요. 나경이가 가리킨 곳은 홀 뒤편 구석이었습니다. 주인공 가족 자리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죠. 성철이와 제가 그 자리에 앉으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부모인데 왜 이렇게 뒤에 앉아야 하는 걸까요? 행사가 시작되고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손주가 얼마나 예쁘던지요. 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성철이도 연신 웃고 있었습니다. 돌잡이 순서가 되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경이 어머니가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경이 아버지, 친정 식구들이 차례로 나갔습니다. 저희는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손주의 돌잡이를 멀리서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반 하객들과 함께 뷔페에서 음식을 받았어요. 친정 식구들은 별도로 마련된 특별석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죠. 우리도 가족인데요. 아무도 우리를 그쪽으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성철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소. 그냥 먹읍시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사진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사가 가족 사진을 찍는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우리도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나가려는데 나경이가 손을 저었어요. 잠깐만요. 친정 식구들 먼저 찍을게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친정 가족 사진이 끝나면 우리 차례겠지 하고요. 하지만 사진이 끝나자 사진사가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사진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경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나중에 따로 찍어요.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따로요. 가족 사진에서 우리는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모퉁이에서 나경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사진은 우리 식구들만 찍었어. 시댁은 나중에 따로 찍는다고 했지. 나경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촌스럽게 왜 끼려고 해. 사진만 봐도 티나잖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촌스럽다고요. 사진에 끼면 티가 난다고요. 그게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새로 산 옷을 입고 온 모습이요. 이게 촌스럽다는 건가요? 35년을 교직에 몸담았던 제가 말이죠.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행사장으로 돌아왔을 때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어요. 성철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도윤이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아빠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도윤이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이 한복 엄마가 산 거야. 제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도윤이가 대답했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성철이도 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성철이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거 마셔. 고마워요.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이었으면 좋겠다고요. 밤이 되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한 문장을 적었어요. 내가 만든 집안에서 내가 손님이 되었구나.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요. 이제는 가족 사진에도 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촌스럽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돌잔치가 있고 나서 석 달쯤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처럼 살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고 집안일하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겁더라고요. 그날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촌스럽다던 그 말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오늘 나경이랑 갈게.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와라.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2시간 후 도윤이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도윤이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저희 집 문제가 좀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성철이가 물었습니다. 도윤이가 나경이를 쳐다봤어요. 나경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작아서요. 좀 더 큰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또 돈 이야기는 아니겠죠. 하지만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계약금이 또 부족해서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성철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나경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요. 벌써 7천만 원을 줬는데 또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지난번에 7천만 원을 줬잖니. 그때 그걸로 집을 산 거 아니었어. 그게 엄마. 도윤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경이가 끼어들었어요. 그 집은 전세였어요. 이번엔 진짜 저희 집을 사려고요. 전세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7천만 원을 줄 때 분명히 집을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세였다니요. 우리가 그 돈을 언제 갚을 수 있겠니? 성철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꼭 갚을게요. 도윤이가 말했지만 그 말이 이제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번에는 줄 수 없어. 엄마, 뭐라고? 도윤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도 살아야지.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경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저희도 가족인데요. 친정에서는 이미 3천만 원 보태주기로 했어요. 시댁에서 5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정과 시댁을 비교하다니요. 저희가 해야 할 의무라도 되는 양 말하다니요. 나경아,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준 돈이 얼마인지 알지? 7천만 원이야. 우리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다고. 나경이가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해주시던데요. 왜 저희만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돈 주고 나서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명절에도 늦게 오고 돌잔치 때는 우리를 구석에 앉혔잖아. 우리 둘 사진도 빼고. 아, 그건요. 나경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촌스럽다고 했지. 내가 다 들었어. 나경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도윤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돌잔치 날 화장실 가는 길에 며느리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 우리 보고 촌스럽다고 사진에 끼면 티 난다고 하더라. 도윤이가 나경이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했어. 나경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35년 교직에 있었던 사람이야. 촌스럽다고 할 만큼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손주 돌잔치에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했어. 성철이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겠어. 더 이상은 안 돼. 나경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앞으로 시댁엔 안 올게요. 그 말이 마치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안 오면 당신들이 힘들 거라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 그렇게 하렴.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도윤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진심이야. 이제 너희도 독립한 어른이잖니. 우리 도움 없이 살아봐. 어디 싸가지 없이. 도윤이와 나경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곧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성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한 거요. 성철이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시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 삶을 지켜야겠다고요. 더 이상 무조건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은 안 되겠다고요. 성철이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요.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끝낸 후의 눈물이었죠.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이 부부를 돌려보내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마음이 불안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어느 날 아침 성철이가 신문을 보다가 말했어요. 여보, 이거 봐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네.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거래요. 우리 같은 노인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성철이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저는 기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다니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말했어요. 은행에 한번 가볼까요? 성철이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 부부는 은행을 찾아갔어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요. 집은 평생 살 수 있고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계속 받을 수 있대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성철이가 물었습니다. 상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집 시세와 연령을 고려하면 월 1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60만 원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연금이랑 합치면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신청하겠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말했어요. 성철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힘으로 사는 거구나.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철이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봅시다. 네, 그래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 3일 후 수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수민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래, 잘 지내니? 응, 엄마. 근데 도윤이한테 들었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뭘 들었는데? 주택연금 하셨다며. 잘하셨어요, 엄마. 수민이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래,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수민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뭔데? 카페가 요즘 장사가 잘 돼서요.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수민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구나.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물었어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빌려줄게, 수민아.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그래, 근데 이건 도윤이한테 준 거랑 달라. 제가 덧붙였어요. 어떡해요? 이건 엄마가 투자하는 거야. 네가 잘 돼서 나중에 갚으면 좋고 못 갚아도 괜찮아. 엄마가 널 응원하는 마음이니까. 수민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고마워. 꼭 성공해서 갚을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민이와 통화하면 늘 마음이 편했어요. 이 아이는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수민이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도윤이에게 7천만 원을 줄 때와는 느낌이 달랐어요. 그때는 빼앗기는 기분이었다면 이번에는 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의지로 선택한 일이었죠. 수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잘 받았어. 진짜 열심히 할게. 사랑해.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정자가 집에 놀러 왔어요. 주택연금 했다며. 그래, 이제 우리끼리 살기로 했어. 잘했어, 영자야. 정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네가 너무 많이 참았어. 정자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정자가 물었습니다. 글쎄, 여행이라도 다녀볼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성철이랑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어. 좋지. 너무 자식들 눈치만 보지 말고 내 하고 싶은 거 해. 정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어요. 오늘 주택연금 신청을 마쳤다.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인생이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다. 수민이는 다르다. 이 아이는 받으면 고마워할 줄 안다.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도윤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도 우리를 지켜야 한다. 일기를 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옆방에서 성철이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요.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죠.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성철이랑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둘이서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냥 여유롭게 쉬었죠. 결혼하고 이렇게 편한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수민이는 카페가 잘 되고 있다며 자주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확장한 공간이 손님들로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엄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수민이의 문자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자 도윤이와 나경이가 서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들어와. 저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도윤이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도윤이가 소파에 앉지도 않고 말을 꺼냈어요. 주택연금을 했다면서요. 그래 했어. 성철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건 우리 집인데요. 우리 집이지 내 집이 아니야. 제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도윤이가 따졌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려받을 집이라고요. 너희들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제가 되물었어요. 나경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가족인데 왜 이러세요? 가족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이면 평소에 안부 전화라도 하지. 가족이면 명절에 제 시간에 오지. 가족이면 돌잔치 때 구석에 앉히지 않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요. 나경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돈 필요할 때만 가족이냐?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7천만 원 받고 나서 너희가 뭘 했는지 생각해봐.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잖아. 전화도 거의 안 했고. 그러다가 또 돈 달라고 왔을 때 우리가 거절하니까 안 오겠다고 했지. 도윤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때는 우리도 화가 나서요. 화가 났어. 성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준 7천만 원이 얼마인지 아니? 그게 우리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어. 그걸 주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경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 규제가 생겨서요. 그래서 이 집이라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주택연금을 하시면 저희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데도요. 참 대단하구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죽기만 기다린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나경이가 부인했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집은 우리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거야. 성철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죽을 집이고 그걸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을 하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나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세요. 다시 가족 타령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경아, 제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가족이라면 필요할 때만 오지 않았겠지. 가족이라면 돌잔치 때 우리를 촌스럽다고 하지 않았겠지. 가족이라면 우리 집을 노리지 않았겠지. 나경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 돈은 이제 내 인생을 위해 쓰는 돈이야. 우리가 편하게 늙어가려고 만든 돈이고 너희 빚을 갚아주려고 만든 게 아니야. 엄마,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진짜 이럴 거야. 그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인 건 변함없어.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해. 우리한테 기대지 말고.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눈물을 흘렸으니까요. 돌잔치 날도 7천만 원을 보낼 때도 거절당했을 때도요.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나경이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여보, 가요. 두 사람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도윤이가 뒤돌아봤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말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7천만 원 줬던 걸 후회하고 있어. 도윤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문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성철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잘했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해방감 때문이었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모든 게 정리되었구나.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하지만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성철이가 저녁을 차려주겠다고 일어섰어요.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이후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이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연락이 끊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성철이와 저는 우리만의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가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삶이 있었구나 싶었죠. 수민이는 매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카페 정말 잘 돼. 어제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 수민이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어요. 다행이다, 우리 딸. 제가 말했어요. 다음 달에 엄마 모시러 갈게. 수민이가 약속했습니다. 강원도 단풍이 정말 예쁘거든.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자 나경이가 혼자 서 있었어요. 놀랐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며느리였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세련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나경아, 제가 불렀어요. 어머니. 나경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나경이는 소파에 앉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앉아.
제가 말했습니다. 나경이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나경이가 한참을 입을 떼지 못하다가 말했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나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해요. 나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짜 눈물인지 확인하려는 듯 저는 한참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계속 얘기해봐.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잔치 때 그런 말을 한 것도요. 명절에 늦게 간 것도요. 돈 받고 나서 소홀하게 대한 것도요. 다 제 잘못이에요. 나경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도윤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엄마랑 연락이 끊긴 게 너무 괴롭다고요. 밤에 혼자 울기도 하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나경아,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 촌스럽다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경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어요. 이렇게 와서 사과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네. 나경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특히 시어머니한테는. 나경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돈보다 마음이 더 귀한 걸 알면 그걸로 됐어.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심으로 대하면 돼. 나경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관계를 다시 쌓아가면 돼. 고마워요, 어머니. 나경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눈물 같았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돈 이야기는 하지 말자. 우리도 우리 살 만큼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우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알겠어요. 나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얼굴 보러 와. 전화도 하고.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할게요. 나경이가 돌아가고 나서 성철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다 들었소? 네. 자식들 용서해 주려고?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강해졌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후 수민이가 약속대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 가자. 강원도로 출발이야. 차에 타고 강원도로 가는 길이 참 좋았어요.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산들이 보였습니다. 성철이는 옆자리에서 졸고 있었고 수민이는 운전하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수민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아담하고 예쁜 공간이었어요. 손님들로 가득했죠. 엄마, 여기 앉아. 수민이가 창가 자리로 안내했어요. 밖으로 단풍 든 산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성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오. 네, 행복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민이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엄마, 다음 달부터 돈 갚기 시작할게. 천천히 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네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더 중요해. 엄마. 수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딸의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이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70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은 거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라는 걸요. 창밖의 단풍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제 인생도 이제 저만의 색깔로 물들 거예요. 성철이와 함께, 수민이와 함께요. 그리고 언젠가 도윤이도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겠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요.